도쿄에서 30번째 난민의 시대. 정부는 이물체 요괴 악마를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 주인공은 극단의 악마 사냥꾼으로 불리며 마벤손으로도 적들을 박살낼 수 있어요. 그는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 압도적인 힘으로 귀찮은 요정들을 처치하는 공연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그는 관객뿐만 아니라 극단의 단장에게도 괴물이라고 불려요. 하루하루 반복된 일상 속 사람들은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식량을 사기 위해 경쟁하고 있어요. 주인공의 형은 자신이 좋아하는 술을 사러 나가고 있어요. 검은 피부를 가진 그는 한 남자가 M자가 새겨진 고급스러운 몽둥이를 들고 자신을 괴롭히던 기억을 떠올려요. 그 아픈 기억을 털어내고 주인공은 마을 사람들이 요괴로 오해한 사나운 고양이를 때리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중 한 사람이 형에게 고양이를 처치하라고 명령하지만 그는 불쌍한 고양이를 때리는 것을 거부하고 사람들은 화를 내며 떠나요. 누가 알겠어요. 그 고양이를 살려준 덕분에 그날 밤 그는 거대한 고양이를 다시 만나게 되죠. 역시나 이번에도 그는 그 괴물을 한 방에 보내버려요. 공연이 끝나고 쉬고 싶던 그는 검은 그림자에게 쫓기게 돼요. 그건 이상한 세 장의 새를 들고 있는 한녀였어요. 그녀는 그의 길을 막기 위해 즉시 날카로운 칼날이 장착된 소총을 꺼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악마 사냥꾼인 형보다 빠르지 않았어요. 형은 너무나 빠르고 위험해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총에 술을 가득 부어요. 포기하지 않은 한녀는 날카로운 칼날로 그를 공격해요. 두 사람은 곧 전투에 돌입하지만 형은 압도적인 힘으로 승리를 거머쥐죠. 그때 한 목소리가 악마 사냥꾼의 무례를 용서하겠다고 말해요. 그 목소리는 세 장 속에서 나왔고 형에 대한 여러 가지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는 인간과 악마의 혼혈 생물이지만 악마의 부분이 점점 그를 지배하고 쇠퇴시키고 있어요. 악마의 힘을 사용해 요괴를 처치하는 것이 그의 이성을 약화시키고 수명을 줄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대에서 내려오면 죽이지 않아요. 갑자기 말하는 세 장은 그에게 자신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거래를 요구해요. 그 거래는 그 세 장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 세 장에는 전설 속의 유일무이한 불사의 아름다움인 린도아야의 머리가 담겨 있어요. 그녀는 917년 동안 14세 3개월의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동료는 하녀 하세이 시즈쿠예요. 불사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장의 머리만 남은 이유는 린도가 악마에게 배웠기 때문인데 악마의 상처는 즉시 아물 수 없어서 그녀는 죽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베는 자가 혼혈 악마였기에 린도는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놈이 그녀의 몸의 일부를 가져가 버려서 그녀는 다시 연결될 수 없어 매우 괴로워하고 있어. 게다가 얼굴을 가린 놈 때문에 그녀는 외국인 주인과 고급스러운 엠블럼이 새겨진 삼각형을 든 놈만 볼 수 있었다. 바로 그 남자가 그녀의 형의 몸에 악마를 이식한 악당이다. 그때 극단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극장 구역을 떠나야 했다. 가는 길에 악마 사냥꾼인 형이 드디어 자신의 이름이 시니치 슈가루라고 밝혀냈다. 시니치가 예전처럼 방황하게 만든 이유는 정말 무섭다. 그는 자신의 몸 안의 악마를 많이 사용하면 빨리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시니치는 더 즐겁게 죽고 싶어하고 관객 수백 명의 앞에서 바로 죽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악마에게 삼켜지고 통제를 잃게 되면 그는 자부심 가득한 관객들을 전부 죽여버릴 것이다. 이것이 괴물과 인간 모두의 균형을 맞추는 상황이며 그가 예술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교육적인 연극이다. 이로 인해 린도는 그가 인간의 범주를 초월했다고 감탄했다. 린도는 다시 한번 시니치에게 자신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했지만 그는 예상외로 거절했다. 그는 그녀가 몸을 찾기 전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의 수명을 늘리고 싶어 했다. 그는 먼 곳까지 가서 위험한 삼각형을 쫓아가서 그녀의 몸을 되찾겠다고 계약을 맺었다. 여전히 자신의 수명을 늘려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린도는 시니치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드러냈다. 그것은 그녀의 몸의 일부를 먹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중요한 부분은 주지 않겠다고 확실히 하였기에 그는 침피 콧물 그리고 눈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에서 시니치는 침을 선택하고 불사의 아름다운 린도아야와 뜨거운 키스를 나눈다. 1898년 먼 프랑스 동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사냥을 나갔다. 총을 쏘고 있는 남작 아버지와는 달리 아들 라울은 버섯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 버섯은 잡혔지만 총에 맞은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총을 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시장이 주는 총으로 실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총으로 사냥하는 척하는 것은 두 아버지와 아들이 인간과 가까워 보이게 하려는 방법이었다.
인간들이 그들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 시점에서 인간들은 뱀파이어를 멸종시키고자 했고 아버지도 한 사냥꾼에게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 사냥꾼의 무기인 은제나무 막대를 얻어 그걸 지하실에 숨겼다. 가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게도 오늘 지하실에 잠금 장치가 부서졌고 그 나무 막대는 뱀파이어의 끓어오르는 피로 덮여 있었다. 그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을 찾으려고 당황했다. 사랑하는 아들은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었다. 큰 아들은 집에 있고 집사도 건강하며 작은 딸은 하녀와 함께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다. 남아있는 것은 아름다운 부인뿐이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가슴에는 큰 상처가 있었다. 붉은 피가 장미처럼 쏟아져 내려 남작이 가족을 위해 인간을 참으려는 슬픔을 더욱 강조했다. 이렇게 슬퍼도 언론은 그의 가족을 놓아주지 않았다. 부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었지만 그들은 악당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뱀파이어에게는 인권이 없다고 생각했다. 남작 가족과 동맹 세력은 인권을 얻기 위해 오래전부터 인간의 피를 빨지 않겠다는 조약을 체결했다. 남작은 아들을 교회에 자주 데려가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해자가 부인을 죽인 것은 그들이 인간과 평등할 수 없다는 경고였다. 남작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치자 비인간적인 언론이 즉시 정보를 갈취하기 위해 포위했다. 오직 14세의 기자 앤니 커버만이 남작 가족이 정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진정으로 믿었고 경찰이 사건 조사를 중단한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것에 공감한 남작은 자신의 가족이 괴물을 조사하는 유명한 탐정을 2명 고용했다고 밝혔다. 그 두 탐정의 이름은 낯설지 않다. 바로 불사의 린도아야 혹은 세장사자와 우리의 악마 사냥꾼 형 시니치 슈가루이다. 우리의 두 유명한 탐정은 유럽에서 많은 사건들을 해결해왔다. 이제 그들은 하녀 시즈쿠와 함께 마차를 타고 남작의 성으로 가서 부인의 비극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도착하자 남자 주인공은 또 다시 바보 같은 운전색의 악마처럼 행동하고 싶어 한다. 린도가 그의 가족 상황을 읽고 운전사의 아내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운전색에서 한 프랑을 아끼려고 하며 남작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라고 시킨다. 남작 가족은 그를 손님으로 초대하고 차비를 지불했다. 이때 방 안에는 남작과 그의 두 아들과 탐정단 3명만 남아 있었다. 남자 주인공과 린도가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하지만 이야기는 점점 남작과 아들들이 하녀 시즈쿠에게 눈길을 주면서 어수선해졌다. 단지 시즈쿠가 짐을 방으로 올리면서 남작과 두 아들은 린도 AA를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녀가 매드기어 복장을 입은 키가 큰 여자가 아니라 세장 사자라는 것을. 그들이 더 놀라운 것은 린도가 머리만 남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몸을 잃어버린 일을 대충 이야기한 후 린도는 남작에게 시체 발견 과정에 대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언론에 자세히 보도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남작은 슬픈 목소리로 가족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3자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2 아들은 남자이고 한 딸은 막내라고 말했다. 거기엔 집사 아저씨랑 순진한 하녀 둘이 있었어. 집사 아저씨는 남작이랑 오래된 친구야. 부인은 원래 인간이었고 가구 수리하는 취미를 여전히 유지해서 집안에선 망치 소리가 자주 울렸어. 그분 방에도 아들의 방처럼 진짜 검 2자루가 장식되어 있었어. 린도가 시체에 대해 갑자기 물었을 때 남작은 솔직하게 뱀파이어 시체는 일반인보다 빨리 썩어서 묻었다고 대답했어. 다행히 집에 카메라가 있어서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대. 그 사진으로 린도는 즉시 범행 도구가 나무 막대기라는 걸 알아챘고 범인은 아내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할 때 공격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또한 그녀는 현장에서 발견된 성수에 작은 피가 묻어 있었는데 이는 아내가 죽은 후에 성수를 뿌렸다는 걸 증명해. 이로 인해 린도는 7가지 의문을 갖게 됐어. 그녀는 스이니치를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남작에게 설명할 준비를 했어. 첫 번째는 왜 아내 하나가 뱀파이어가 매우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어나지 않았는지야. 두 번째는 왜 범인이 한밤중에 집에 침입했는지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 밤에 뱀파이어가 낮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세 번째는 왜 범인이 성수병을 남겼는지. 이건 작고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인데. 네 번째는 왜 범인이 아내의 방에 있는 막대기의 정확한 위치와 그녀의 생활 시간을 알고 있었는지야. 다섯 번째는 왜 범인이 범행 도구를 창고에 다시 두었는지. 여섯 번째는 린도가 가장 걱정했던 점인데 그때 맨이 끼어들어 손가락을 다 써서 발표를 도와주고 있었어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발표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 남작의 막내딸이 조용히 다가왔어. 그 소녀는 맨의 행동에 놀라서 울며 도망쳤어. 이번 에피소드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어. 남작 가족과의 식사는 아주 풍성했어. 맨 세우인 이치, 그리고 바보 같은 운전기사가 앞에 놓인 맛있는 음식을 보며 즐겁게 먹고 있었어. 반면 남작 가족 앞에는 신선한 피 한 그릇만 놓여 있었어. 그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신선한 피를 먹어야 힘을 유지할 수 있어. 남작의 두 아들은 이 두 낯선 탐정 때문에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동생이 매니 운전기사에게 돈을 뜯으려는 걸 봤거든. 처음에는 이 두 먼 곳의 탐정이 궁금해서 동생이 몰래 따라갔어. 그런데 매니 바보 같은 운전기사에게 돈을 속이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 더 놀라운 것은 매니 그 동생이 허름한탑 위에 숨어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동생은 깜짝 놀라게 되었어. 그렇게 재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은 이 두 유능한 탐정이 단순한 바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바보 같은 운전기사는 매우 믿고 있었고 린도가 왜 그의 아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려 했어. 린도는 그의 대답은 바로 그의 옷에 있다고 당당히 말했어. 단추가 정성스럽게 다시 꿰매어져 있고 옷의 배 부분이 깨끗하게 세탁된 것을 분석하면 운전기사의 아내가 매우 세심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하지만 옷의 배 부분이 깨끗하게 세탁된 건 운전기사가 술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옷에 쏟는 탓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일주일 동안 세탁되지 않았지만 더럽지 않아서 아내와 싸우느라 그동안 술을 안 마신 것일 거라는 결론이 나왔다. 정신없는 아내는 아이들 키우는 일이 지치고 옷이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린도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정확한 추론을 들은 마차꾼은 울음을 터뜨렸고 동시에 남작의 형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영국의 유명한 탐정 셜록 홈즈를 떠올렸다. 하지만 린도는 자신이 그런 천재와 비교될 수 없다고 겸손하게 말하며 그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갑자기 그녀는 남작에게 사건에 대해 더 질문했다. 그녀는 범죄가 발생한 날, 밤 가족들이 오늘처럼 함께 저녁을 먹었는지 궁금해했다. 남작의 대답이 그렇다고 하자 그녀는 또 저녁이 몇 시에 끝났는지 물었다. 남작은 12시 30분에 끝났다고 답했는데 이는 시체가 발견되기 1시간 전이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의 행동을 더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나 부인은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식사 후 방에 가서 쉬고 싶어 했다. 남작은 2층 서재로 올라가 첫째 아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막내딸도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1시간 넘게 세 사람이 대합실로 나갔다. 남작은 평소처럼 사냥용 총을 가지러 창고로 갔다. 이때 창고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집을 나서던 남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보러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만났다. 그 후 아버지와 아들은 숲으로 사냥을 갔다. 아버지는 깊은 숲에서 총을 쏘았지만 한 발도 맞추지 못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사냥을 갈 때 방으로 돌아가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30분 동안 식사 후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인터뷰할 때 그의 태도가 매우 수상했다. 그는 의심을 받는 게 싫어서 불쾌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린도는 그를 의심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범인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막내 아우는 한참 후에야 방에 있었다고 대답했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순진한 하녀를 인터뷰할 차례가 오자 그녀는 매일 일정대로 12시 30분에 주방에서 청소하고 1시에 세탁실에 간다고 수줍게 대답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우울해하는 막내를 만나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빨래를 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화장실에 한 번 갔고 1, 2분 걸렸다. 마지막으로 집사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항상 지하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고 막내와 마찬가지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모든 진술을 들은 아름다운 탐정 린도 A는 클라우 형과 집사가 범인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버지는 격렬하게 반응하며 집안 사람이 아내를 해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때 막내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나가버렸다. 사건 해결을 위한 저녁 식사는 중단되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맨과 하녀 시즈쿠 린도가 한담을 나누고 있었다. 린도는 마지막 두 가지 불합리한 점에 대해 계속 고민했다. 그녀는 시즈쿠에게 두 하인을 지켜보라고 부탁했는데 남작 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은폐에 의해 화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하인이 가장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시즈쿠가 떠나자 첫째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즉시 그는 시즈쿠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려 했지만 그녀는 아프지 않아서 그 즉시 맨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려 했다. 위협을 당했지만 맨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
첫째 아들은 맨을 거칠게 눕히고 나가버렸다. 이러한 위협은 맨이 형이 악당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즈쿠는 다시 한번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찾고 싶어 했다. 식당 장면으로 이동하자 하녀 시즈쿠는 남작 가족의 두 하인과 함께 서 있었다. 몇 마디의 잡담 후 시즈쿠는 두 하인의 힘든 일에 대해 물었다. 집사는 가벼운 미소를 짓고 밤에 모든 일을 해야 해서 힘들지만 20년을 해오니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순진한 하녀는 아직 이 밤의 일에 익숙해지지 못했지만 동물의 피를 빼는 기술은 매우 능숙해졌다. 이야기를 마친 집사가 가려고 할 때 시즈쿠가 그를 막았다. 그는 남작을 만나기 위해 간다고 했지만 순진한 하녀는 남작과 맨이 무엇인가를 찾으러 숲으로 갔다고 말했다. 남작은 아들 수니치와 린도와 함께 숲에서 더 이상 가족이 죽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는 린도에게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범행 수법이 뱀파이어 사냥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과 같아서 가족 구성원이 범인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는 또한 불사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존재다. 린도는 침착하게 그러한 존재가 악마에게 죽임을 당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악마는 가장 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방어력이 약하고 꽤 멍청하다고 덧붙였다. 그때 남작은 악마와 불사의 존재가 바로 자신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한쪽에서 화살 하나가 남작의 목을 향해 날아왔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 화살이어서 그를 죽일 수는 없었다. 그 후 남작은 화살을 쏜 자에게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는 남작에게 강하게 눌려 땅에 엎드려졌다. 다행히 이 남자는 두 탐정이 도착해 남작이 그를 처리하기 전에 제지했다. 그를 조사한 두 탐정은 그가 독일에서 막 온 범인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 남자가 이곳에 온 이유는 친구인 후고가 남작을 암살하려 하다가 그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는 친구지만 친구가 은으로 만든 못이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석방되었다. 범인은 린도가 추론한 바로 그 사람이었고 이제 성으로 돌아가 사건을 발표할 일만 남았다. 남작의 집안 사람들은 서재에서 린도가 사건을 풀기 시작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린도는 자신의 7가지 의문을 차분히 정리했다. 첫 번째는 왜 한나 부인이 감각이 예민한 가족들 사이에서 전혀 깨어나지 않았는가이다. 두 번째는 왜 범인이 한밤중에 집에 침입했는가. 누구나 밤에 가족들이 더 강해진다는 걸 알잖아. 세 번째는 왜 범인이 성수병을 두고 갔는가. 이건 작고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인데. 네 번째는 왜 범인이 정확히 부인의 창고와 방에 음봉을 두는 위치를 알고 있었는가. 그건 부인의 일상과도 관련이 있다. 범인은 집과 남작 가문의 생활 습관에 매우 익숙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왜 범인이 음봉을 창고에 다시 넣어야 했는가이다. 위의 5가지로 충분히 범인은 집안의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증명했다. 여섯 번째는 소리다. 집에 있던 누구도 피해자에게 뭘 박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확실히 못 박는 소리는 못질 소리보다 훨씬 클 텐데 많은 가능성을 배제하게 된다. 린도는 범인이 음봉이 아니라 비슷한 크기의 다른 물체를 사용했음을 결론지었다. 음봉을 부인의 가슴에 박으면 부인의 물건을 수선하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날 것이고 이는 집안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범인은 이상하게도 망치 사용을 고집했다. 그가 사용한 무기는 음보다 훨씬 깨지기 쉬운 물건이었다. 망치를 사용하면 그것이 부서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 린도는 7번째 의문을 언급했다. 그것은 현장에서 버려진 유리병이 내부가 더러워져 있다는 것이다. 외부를 닦아도 깨끗해질 수 없다. 이는 병에 처음부터 액체가 없었음을 증명하며 단지 범인이 버린 가짜 증거일 뿐이다. 하지만 부인의 시체에는 분명 성수의 자국이 남아있고 그 병은 완전히 비어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무기다. 무기는 성수로 얼린 봉이었다. 범인은 그 얼음봉으로 사건을 저지른 후 남작이 총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창고에 숨겨서 범죄를 은폐했다. 자신의 논리 정리를 마친 여성 탐정이 남자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 남자는 매우 함축적인 표현으로 대답하며 범인이 혼란을 주고 사건 발생 시점을 위장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했다. 진짜 범행 시간을 찾는 것은 용의자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린도가 유추한 단 5가지 조건으로 인해 모든 용의자를 배제하고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실제 범행이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1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 남작이 창고를 점검한 후 몇 분 동안 음봉을 창고에 던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부인의 가슴에 봉을 찌를 만큼 힘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인을 깨우지 않고 처리할 만큼 민첩해야 한다.
앞에 3가지 조건으로 3명의 용의자를 추릴 수 있다. 하지만 4번째와 5번째 조건에서 범인은 드러나야 해. 그건 바로 내 동생이야.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고집하며 돈에 손을 대면 다칠 거라고 주장해. 하지만 즉시 윈도우스가 그의 속임수를 폭로해. 그건 회복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였어. 그는 방에 있는 장식용 검으로 자신의 타는 손가락을 잘라내고 바로 회복했어. 동생은 이 소식을 듣고 미쳐서 두 탐정에게 가서 입을 막으려고 해. 하지만 확실히 그는 스이치의 상대가 아니야. 그가 달려오자마자 스이치가 재빨리 붙잡아 버렸어. 린도는 그가 말을 다 하기 전에 끌려나간다고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어. 시즈쿠가 린도를 담고 있는 새 장 잡아주면서 스이치가 남작의 동생과 싸움에 나섰어.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그는 동생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어. 그리고 나서 그도 뛰어나가서 동생이 린도를 다치게 하면 큰일 난다고 경고했어. 서재에서 린도는 이 차가운 동생의 범죄 계획을 폭로했어. 이건 일주일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거야? 그 동생이 휴고를 연락해서 아버지를 암살하고 동시에 그에게서 돈을 빼앗는 계획이야. 그는 아버지와 교회에 가는 동안 성수를 훔쳐서 그것을 동전 속에 얼리곤 어머니를 공격했어. 린도는 또한 그가 인간을 싫어하고 동맹을 지지하지 않는 동기를 폭로했어. 말할수록 아버지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그는 무너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린도는 그에게 차분해지라고 말하며 스이이치가 모든 것을 처리할 거라고 했어. 스이이치는 동생을 점점 망가뜨리며 문제를 처리하고 있어. 동생은 여전히 자신이 더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해. 스이이치는 동생에게 현실을 깨닫게 하려고 몇 번의 강력한 펀치를 날려야 했어. 그는 자신이 일본의 요괴 사냥팀에서 특별 훈련을 받은 혼혈 악마라고 소개했어. 이 말을 들은 동생은 더 이상 방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의 몸에 난 상처는 회복할 수 없었어. 그래도 그는 무작정 공격을 해봤지만 상황은 반전되지 않았어. 패배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고집했어. 그건 결국 스이치의 한 발차기로 끝나고 말았어. 집안에서 남작은 방금 일어난 일에 충격받았어. 그는 아내의 이상이 가족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비극적인 결말로 이끌었어. 작별 인사를 하던 중 기자 애니가 인터뷰를 요청했어. 린도는 남작에게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해보라고 이야기했어. 그도 불사의 존재니까. 그리고 그에게 그 흐릿한 3글자 남자를 만난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 남작은 그 남자가 지난주에 떠났다고 했어. 애니는 스이치에게 사건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어. 그는 웃으며 남작이 3번 아내를 잃었고 3번째 아내의 죽음 이후에 그의 차례가 올 것이라고 대답했어. 이 에피소드는 형 에릭과 함께 시작되는데 극장의 유령이 호화 유람선에 묶여 있어. 그를 묶고 있는 것은 잘생긴 금발의 슈퍼도둑 루팡이야. 이 잘생긴 도둑의 목적은 그를 유혹해 필레아스 폭스의 전설적인 불가침의 저택에서 마지막 밤의 보석을 훔치려고 하는 거야. 더 안타까운 것은 셜록 홈즈가 런던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작전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 그런데 루팡은 자신이 성공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해. 에릭은 그 말을 듣고 이 불가능한 작전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어. 이 잘생긴 슈퍼도둑은 필레아스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많은 탐정들이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끌어들였어. 그 중에는 우리 동양탐정상도 빠질 수 없어. 3명의 탐정이 바통을 조사하기 위해 상점으로 가고 있어. 상점 주인은 사용자를 물어보며 기쁘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아이야의 머리가 드러나자 그는 충격을 받아서 기절해버렸어. 3사람은 그의 고객 목록을 가져가고 행복하게 가게를 나섰어. 멀리 가지도 못했는데 두 남자에게 막혀버렸어. 그들은 3사람이 그 가게의 고객 목록을 되돌려주라고 요구했어. 3사람은 그들이 경찰인지 물어봤지만 그들은 여기 경찰은 자신들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조롱했어. 전투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스이치는 시즈쿠에게 3장을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전투 준비를 했어. 양측이 전투 자세를 취하자 갑자기 눈에 경고음이 울렸어. 그들은 잡힌 두 형제와 함께 앉아 있었어. 놀랍게도 린도뿐만 아니라 함께 잡힌 남자도 두 형제가 훔친 것은 항아리라고 추론했어. 사실 그들은 셜록 홈즈와 그의 조수 왓슨이었어. 두 사람도 필레아스 폭스 가문에 초대받아 린도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러 왔어. 이상한 남자가 나타났어. 그는 마술사야. 그때 매력적인 숙녀가 그를 맞이했어. 그리고 그녀는 M자 모양의 봉을 든 남자를 교수라고 부르며 환영했어. 이전에 필레아스 집으로 향하던 마차가 그 집의 문으로 돌진했어. 마차에서 4명의 탐정이 내리고 저택으로 들어갔어. 셜록 탐정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다리를 넘어야 한다고 알아챘어. 북쪽 홀 안에는 북동, 서쪽 모두 박물관으로
저택 주인이 세계 곳곳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 세계의 보물들 가운데 탐정들은 루팡이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게 만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동안 루팡과 보좌관 에릭은 다이아몬드 밀반입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에릭은 그가 저택에서 만난 4명의 탐정과 3장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 루팡은 그 여자 탐정과 만나는 것에만 흥미가 있었어. 에릭이 왜 그 도전장을 보냈는지 확신이 없다고 말하자 루팡은 미소를 지으며 예의라고 답했어. 필레아스 포크 경이 드디어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탐정들에게 인사했어. 그의 태도는 매우 차분했으며 린도와 함께한 머리 없는 상태를 보고 왜 그들이 괴물 전문 탐정이라 불리는지 이해했어. 그는 루팡을 괴물과 다름없는 파괴적인 존재로 평가했어. 사실 탐정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전문성이었지. 셜록 홈즈는 루팡을 조사하기 위해 2명의 탐정을 고용하는 건 과한 일이라 느꼈어. 린도도 자신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맞받아쳤어. 홈즈는 그런 머리 없는 그녀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냐고 비꼬았어. 린도는 머리만 있으면 탐정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지. 긴장한 분위기 때문에 홈즈는 이를 잊어버렸고 왔으니 사건 정보에 대해 물어보라고 상기시켰어. 루팡이 필레아스 경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가 1월 19일 밤 11시부터 11시 30분 사이에 보석을 훔칠 것이라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어. 그것은 결코 공개되지 않은 80캐럿의 귀한 검은 다이아몬드야. 현재 저택의 지하에 보관되어 있으며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어. 모든 방향이 강과 운하로 덮여 있어. 특히 남쪽에는 성인 1명이 지나갈 수 있는 5피트 깊이의 지하 운하가 있어. 홈즈는 즉시 그 운하로 통하는 길을 막아달라고 집세게 부탁했어. 거기에 20명의 경호원과 80명의 경찰이 보호하고 있고 탐정들도 함께 있었어. 게다가 프랑스에서 온 가니마트 탐정과 로이드 보안 컨설팅 부서의 2명의 대표도 함께 있었어. 이 2 대표에 대해 루팡은 조금 지치기도 했어. 왜냐하면 이들은 200년 된 보험회사의 대표로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때문이야. 이 회사는 4명의 대표가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은 조롱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힘의 정도에 따라 평가받고 있어. 루팡은 그중 6번과 만나서 반평생을 괴롭혔어. 오늘 필레아스 집에 온 2 대표는 5번 레인홀드와 7번 파티마야. 레인홀드는 린도와 스위치에게 불쾌감을 드러냈고 그들은 사람도 아니며 보험회사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우리 집이 너무 좋아서 레인홀드는 거칠어 보이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걸 피하려는 것 같아. 심지어 7번 파티마는 그를 아래로 끌어내리려 애쓰기도 했어. 넓고 밝은 지하실의 다리를 건너면서 2 경비원이 잠금을 해제하기 시작했어. 필레아스 경은 자신의 비밀키를 사용해 지하실 문을 완전히 열었어. 예전에는 처벌의 방으로 사용되던 지하실, 이제는 필레아스 경의 정교한 금고가 담겨 있다. 복잡한 금고의 자물쇠를 열자 모두가 그 귀중한 다이아몬드의 정교함에 경악한다. 이 다이아몬드는 14세기에서 발굴되었고 마법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피피처럼 붉은 새벽 시체처럼 보라색의 황혼. 밤에 달빛이 비추니 내 못생긴 모습을 보지 말아줘. 내 몸에는 늑대가 숨어 있어. 이 말은 즉시 레놀드에게 독일 남부의 보석 전설을 떠올리게 한다. 거기에는 늑대 인간에게 멸망당한 난쟁이 부족이 있었다. 그들은 복수하기 위해 2가지를 만들었다. 하나는 깨지지 않는 보석, 또 하나는 적이 열 수 없는 정교한 금속이다. 레놀드는 그 보석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그녀의 동료들과 함께 있는 빨간머리 여인에게로 돌아가면 루팡이 그녀의 팀이 하려는 물건을 섞으려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 그룹은 이전에 린도와 시즈쿠와도 충돌한 적이 있다. 탐정팀은 지하실에 침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루팡이 여기 있는 사람 중 하나로 변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니치는 린도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걱정스럽게 묻는다. 그녀는 신비롭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계획이 멍청할 것 같다고 말한다. 이시키와 고몬이 제안하자 그는 생각에 잠긴다. 우리의 남자 주인공은 짐을 잃어버리는 것과 집에서의 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헛소리를 시작한다. 시즈쿠가 화를 내기 전에 그는 감자장수에 식초를 더하지 말라는 소리에 매료되어 뛰쳐나간다. 그는 즉시 한 접시를 사러 나간다. 시즈쿠는 린도와 함께 마잠의 투솔 밀랍, 인형 박물관의 주소를 물어본다. 왓슨 박사는 계단을 올라가며 셜록 홈즈가 편안하게 자료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본다. 왓슨은 홈즈에게 바쁘냐고 정중히 묻지만 홈즈는 모든 일을 끝냈다고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이것은 왓슨을 놀라게 하며 그들이 오늘 밤 필레아스 경의 집을 보호할 계획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하게 만든다. 홈즈는 상대방이 공격을 시작하는 쪽이고 필레아스 경의 측에는 경비가 너무 많다고 차분하게 대답한다. 왓슨은 홈즈가 경비를 믿지 않는 이유를 다시 묻는다. 홈즈는 신비롭게 어제의 일이며 오늘은 다르다고만 말한다. 그는 현재 매우 기쁘다고 미소 지으며 말한다. 루팡과 자신이 체스게임처럼 두뇌 싸움을 하게 될 것이 매우 흥미진진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흥미진진함을 끊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와 알리는 것이다. 홈즈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동생에게 화가 나서 누구냐고 묻는다. 홈즈는 그가 동생을 인식하지 못한다며 조롱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더욱 화가 나서 비록 똑같이 생겼지만 의자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동생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난 3일 전 동생이 손톱을 자르는 것을 보았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손톱이 매우 길다고 말한다. 홈즈는 그것이 그가 눈앞에 있는 사람이 홈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웃으며 말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즉시 증명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진짜 홈즈가 들어오는 것이다. 의자에 앉아있는 홈즈는 자신감 있게 안녕하세요. 저는 셜록 홈즈입니다. 라고 소개한다. 그러나 문에 서 있는 홈즈는 당신은 아세노르 루팡이죠? 라고 직설적으로 묻는다. 그때 루팡은 마스크를 벗고 신비로운 미소를 짓는다. 먹고 온 감자튀김을 다 먹은 남자 주인공은 시즈쿠와 린도와 함께 밀랍 인형 박물관에 가고 있다. 그는 런던에 오면 밀랍 인형 박물관에 가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시즈쿠는 그에게 특별 전시실인 공포의 방이 있다고 설명하며 그곳에 안타까운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말한다. 남자 주인공은 이미 인형 같은 것을 많이 보았다고 하자 시즈쿠는 그의 손가락을 꺾으며 몇 대 때릴 준비를 한다. 우리의 남자 주인공은 빠르게 화제를 바꾸어 린도에게 홈즈 집에 가고 싶냐고 묻는다. 이상하게도 남자 주인공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긴 침묵이었고 그는 걱정스러워서 세 장의 찬이 있는 커튼을 올린다. 그러자 세 장 안에서 갑자기 북서쪽에 이상한 것이 없다고 외친다. 알고 보니 남자 주인공은 세 장을 잘못 들고 있었다. 이 실수로 인해 시즈쿠는 그에게 주먹을 날린다. 셜록 홈즈의 방 안에서도 긴장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홈즈는 루팡의 승률이 거의 0에 가깝다고 경고하지만 루팡은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홈즈에게 열쇠의 용도가 뭔지 묻는다. 열쇠는 자물쇠를 여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열 수 있다면 그가 열 수 없는 이유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왓슨과 홈즈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자신감 있는 얼굴로 루팡은 창문을 뛰어넘어 지나가는 마차로 뛰어내린다. 에릭이 그 마차를 몰며 루팡에게 홈즈와 대화할 수 있었는지 친절히 묻는다. 금발의 남자 주인공은 그들이 심지어 함께 차를 마셨다고 말하며 2개의 씨앗을 심는 것에 성공했다고 전한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조금 놀고 있을 때 두 남자 주인공이 시즈쿠와 정통으로 충돌한다. 운 좋게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그녀를 피한 루팡은 가볍게 물어본다.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시즈쿠는 감정 없이 그가 세 장을 보았는지 묻고 대답이 아니라고 하자 공손하게 떠난다. 하지만 루팡은 그녀가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마차에 타라고 초대한다. 그래서 셋은 에릭이 운전하는 마차를 타고 간다. 스니치는 세 장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뷰를 가려는 애니를 만난다. 홈즈 그룹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이상한 마스크를 쓴 에릭을 본다. 그들은 에릭이 극장의 유령 중 하나임을 빠르게 추측하지만 정확히 어떤 극장인지 알지 못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왓슨은 루팡이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홈즈를 만나러 갔는지 의문을 갖는다. 홈즈는 그게 신사의 규칙이라고 답하며 어떤 신사도 자신의 플레이 방식을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홈즈에게 보험회사의 두 대표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보석을 지키는 동맹이 아니라 악마를 처치하는 것이었어. 그들이 노리는 건 내부의 보석보다 그 늑대를 제압할 수 있는 은색 검이야. 그 후 그는 상자를 되찾기 위해 그를 쫓아갔지만 루팡이 도둑질했다고 누명을 씌웠어. 그 계획을 듣고 홈즈는 여전히 보석을 되찾을 자신이 있다고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에게 바리스를 사용할 거냐고 직설적으로 물었어. 이제 그도 젊지 않잖아. 불리한 상황에 빠진 왓슨과 홈즈는 그 두 동양 탐정들을 믿을 수 있을지 논의했어. 그들이 보험회사 메송모어에서 놓은 포자 직원들에게 처치당할 경우를 고려하며 홈즈는 린도의 불사의 능력을 떠올렸어. 바로 그때 린도의 세 장을 든 사람이 그녀를 발견하고 머리를 도로에 떨어뜨렸어. 갑자기 한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녀의 머리를 두 동강 내버렸어. 그 도둑들이 돌아보니 그녀가 두 조각으로 회복하는 걸 보게 되었어. 린도는 그들에게 잠시 태워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두 놈은 교활한 표정으로 그녀를 채태웠어.
그때 시즈쿠의 차가 지나가면서 그녀의 머리 모습이 뒤에서 굴러다니는 걸 보았어. 시즈쿠는 루팡과 에릭과 함께 핸들을 꺾고 쫓아갔어. 이때 스위치와 애니도 비어있는 세장에 도착했어. 그는 린도의 머리를 실은 차와 시즈쿠의 차가 쫓아가는 걸 보자 빠르게 3단 변속기로 달려갔어. 애니도 빠르게 한 할아버지의 자전거를 빌려서 경주에 합류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 차를 따라잡았고 두 도둑의 차에 뛰어들어 린도를 세장으로 다시 넣었어. 두 도둑은 시즈쿠의 차가 도착할 때쯤 땅에 넘어졌어. 시즈쿠의 얼굴을 본 두 도둑은 도망치기 시작했어. 애니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 린도의 세장을 잡아줬어. 린도가 루팡에게 누군지 물었고 루팡은 자신을 소개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어. 하지만 불사의 자가 홈즈와 똑같은 옷을 보고 그가 루팡임을 바로 알아차렸고 루팡도 그곳의 사람들 이름을 듣고 그들이 세장사자임을 알아차렸어. 루팡은 오늘 두 탐정과 만나서 정말 흥미로운 날이라고 신비롭게 웃으며 에릭을 소개했어. 그는 린도 옆에 있는 두 사람 하녀 시즈쿠와 악마 암살자 스위치에 대해 물어봤어. 스위치는 자신 있게 악마 암살자가 루팡보다 강하다고 주장했어. 그 말을 들은 에릭이 무지개 굿을 가방을 던졌어. 루팡은 빠르게 그곳으로 가서 스위치와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 하지만 평소처럼 구슬을 쏘는 게 아니라 루팡은 굿을 위를 미끄러지듯 다가가 스위치를 공격했어. 우리 형은 여전히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방역하려던 찰나 루팡이 그의 머리에 3개의 구슬을 날려버렸어. 이 금발 녀석은 추가로 한 번에 전광 같은 주먹을 날려서 스위치를 즉시 기절시켰어. 루팡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린도에게 더 이상 이 일에 관련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차를 타고 떠났어. 하지만 린도를 위협하기는커녕 그녀는 오히려 자신감 있게 집으로 가서 이건 다가오는 쇼를 위한 준비라고 말했다. 홈스와 다른 경비원들과 함께 지하로 내려가는 대신 린도 팀은 낮은 봉구리로 올라가기로 했다. 보험사 대표 2명은 지상을 보호하고 싶어 했지만 홈스는 즉시 그들이 루피니 보석을 쉽게 잡기 위해서인지 조롱했다. 두 보험 직원은 그저 자산을 보호하고 싶을 뿐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 후 그들은 떠났다. 피레악 경과 보석이 여전히 안전한지 확인하고 경비원들은 지하의 문을 닫기 시작했다. 3명이 상자 주위에 앉아 있었다. 약속된 시간보다 50분이 빠른 시각 메인 로비에서 큰 소리가 나며 많은 경비원들이 몰려들었다. 지하에서 홈스는 모든 자물쇠에 총을 쏘았다. 그는 루핀이 모든 종류의 자물쇠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처음부터 자물쇠가 없다면 루핀은 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0시 55분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피리아스 경은 왓슨과 홈스에게 손으로 열쇠를 잡으라고 요청했다. 시계가 똑딱거리고 지금은 11시가 되었다. 갑자기 지진이 방을 흔들었고 통풍구에서 물이 쏟아졌다. 홈스는 빠져나갈 수 없고 물속에서 열쇠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홈스는 루핀의 나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라는 말에 걸려 차가운 물에 점점 잠기는 방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경비원들은 두 보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지하 문을 부수러 가라고 했다. 원에허번 라이놀드는 7번 파티마에게 내려가서 도와주라고 하고 자신은 임무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5번은 견고한 문을 뚫기 위해 관통 화살을 쏘아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큰 구멍을 만들었다. 문이 찌그러져 무너져 내리자 방 안에 물이 모두 쏟아져 나오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목숨을 구했다. 방에 물이 빠지자 상자도 사라지고 그 시각은 11시 30분이었다. 이것은 검색의 11번째 패배를 안긴 순간이었다. 난국 속에서 파티마는 다리에서 탈출 경로를 차단하면 루핀을 잡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렇게 방이 밀폐되어 있다면 슈퍼도둑이 아직 도망치지 못했을 수 있다. 사람들은 다리를 지나갔고 홈스는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거실에 들어가자 모든 사람들은 담요로 따뜻하게 덮여 있었다. 갑자기 홈스는 검색에 수갑을 채웠다. 모두가 놀라움에 빠진 가운데 홈스는 이 뚱뚱한 검사가 다리 위를 매우 가볍게 걷는 이유가 그의 배가 가짜라는 것을 설명했다. 가짜 검사는 홈스가 알아챈 것에 매우 놀라워했으며 처음부터 자신이 코와 턱을 변장한 것을 홈스에게 알려줬다. 홈스는 그의 정체를 알아챈 것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방에 있는 상자 안에 있다고 속였다. 하지만 실제 다이아몬드는 하녀가 아침부터 밖으로 가지고 나갔으며 다이아몬드는 왓슨의 주머니에 있는 약통 안에 있었다. 왓슨은 주머니를 뒤졌지만 이상하게도 약통은 없었다. 약통은 루핀의 손에 들려 있었다. 잘생긴 도둑은 손을 흔들며 방은 황금빛으로 번쩍였다. 그는 유리온실로 도망쳐 에리츠를 만나고 에리츠는 은색 상자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때 그는 아이시키와 괴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악명 높은 도둑은 뜨거운 물에 삶아 죽자 그의 형제들이 복수를 원해 모든 도시의 냄비를 훔치러 다닌다는 내용이었다. 어떤 콩장수는 자신의 냄비가 그 냄비 안에 섞여 있을까 두려워 잠을 자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도둑들을 잡았다. 이 이야기처럼 은색 상자가 열리자 아이린도의 머리가 그 안에 있었고 그녀는 여기 있다고 소리쳤다. 이때 우리의 잘생긴 도둑은 두 잘생긴 도둑 쪽으로 곧장 내려가는 위치를 확인했다. 알고 보니 오늘 오후 루피는 안니에를 새 장 속의 전령으로 착각해 그녀가 상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루핀의 오해를 알게 된 린도는 수니치에게 지는 척하라고 말했다. 이때 루피는 하나 대 두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에리츠는 뒤로 도망가고 있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위험한 인물인 아서번 렌홀드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잘못 세어서 한 명의 슈퍼도둑, 두 명의 괴물과 한 개의 다이아몬드 각자 한 번씩 치고 다이아몬드를 가져간다고 했다. 갑자기 또 다른 폭탄이 터져 다리를 무너뜨려 모든 사람들이 갇히게 되었다. 루피는 즉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정정해야 했다. 물론 루피의 것이 아니었고 3명의 늙은이들이 이끌고 있는 그룹의 것이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한 그룹의 경비원들을 제압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혼비백산 도망쳤다. 이 그룹은 에얼레이스테라는 재능 있는 형과 카밀라라는 여성 초록 얼굴의 빅토, 그리고 줄무늬의 한 남자가 늙으니 뒤를 따라 전투에 들어갔다. 그들은 경비원들을 모두 처치했다. 이 악당 그룹은 역할 분담이 매우 명확했다. 동쪽은 지악, 서쪽은 빅토르와 함께 늙은이와 얼레이스터 카밀라는 유인책으로 나섰다. 그룹이 작전을 시작하자 에얼라이터 형과 카밀라만 남았고 한 무리의 경비원이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 들어왔다. 아직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 쌍은 전체 군대를 쫓아냈다. 카밀라는 뱀파이어임에도 불구하고 혈흔이 묻은 침에 불만을 가졌다. 그녀는 얼레이셀에게 서쪽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자신은 동쪽으로 가서 처치하러 갔다. 몇 걸음 나가자 차밀라는 떨고 있는 하녀가 구석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남자는 하녀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하녀의 목을 부드럽게 물어 혀를 빨아 죽였다. 중간방에서 루핀은 누군가가 불법으로 저택에 들어온 것을 감지했다. 하지만 우리의 루핀과 렌홀는 서로 신경 쓰지 않고 마치 배고픈 호랑이처럼 서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렌홀는 검을 들고 루핀에게 돌진했지만 루핀은 부드럽게 피하고 수니치가 그 자리에 서 있게 했다. 하지만 고강도 무공으로 그는 레놀드를 발로 차서 밖으로 날려버렸다. 렌홀도 만만치 않아서 빠르게 균형을 잡고 다시 루핀에게 공격했다. 루핀은 회피하면서 오늘 밤의 주인공이 루핀님을 잊고 있었다. 렌홀도 루핀에게 달려들어 다이아몬드를 달라고 했다. 루팡은 겁쟁이처럼 다이아몬드를 꺼내 들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금발의 슈퍼 도둑이 다이아몬드를 발 밑에 구멍으로 쏘아보냈어. 다이아몬드는 지붕 위로 구르며 루팡은 기뻐하면서 재빠르게 탈출하는 기술을 썼어. 렌홀드와 스니치가 귀중한 보석을 쫓아갔어. 바로 그때 홈즈와 왓슨도 도착했지만 린들이 그들이 한 발 늦었다고 조롱했지. 홈즈는 그 5명 팀에 대해 알렸고 린들은 그녀를 데려가라고 요청했어. 그녀는 그 5명에 대해 알고 있었고 에릭은 숨어 있었지만 치를 뻔 파팀에게 발각됐어. 그 유령형은 처형 리스트에 올라 있었고 드러나지 않으면 파티마의 신성한 활로 공격받을 위험이 있었어. 화살이 어둠 속에서 날아온다 에릭은 재빠르게 피했지. 유령은 한 번 점프했는데 바로 화살이 그의 등을 강타했어. 홈즈 쪽도 긴장감이 감돌고 경비원들이 쓰러져 있었고 한 경비원이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불타버렸어. 잔인한 이 공격자는 에어라이스터였어. 그는 홈즈와 왓슨을 알아봤지만 린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 홈즈는 그가 스스로 마술사라고 주장하는 이단자라는 걸 알았고 잔인한 의식으로 유명했지. 현재 그는 그 잔인한 5명 조직의 하수인이야. 이 미친놈은 다이아몬드를 가져오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홈즈를 죽이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어. 그는 적에게 바늘을 던졌어. 홈즈는 가죽 조각을 들여다보며 독약 냄새를 맡았고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무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챘어. 전투가 격렬해지고 에어라이스터는 홈즈를 죽이려는 기세로 즐거워했어. 동쪽에서는 한 아저씨가 카밀라라는 숙녀를 만나 동전사탕을 선물했어. 숙녀는 부서진 동전사탕을 반환하며 상처가 매우 빠르게 회복되었어. 아저씨가 위기에 처할 뻔했지만 하녀 시즈쿠가 뛰어와서 숙녀에게 발길질을 날렸어. 시즈쿠는 감정 없이 아저씨에게 에릭 유령을 보았는지 물어봤어.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 그녀는 바로 떠나려고 했지만 숙녀가 말리며 싸움을 걸었지.
시즈쿠는 린드의 명령을 따라 유령을 찾아야 한다고 정중히 말했어. 카밀라는 린드도 처리하자며 시즈쿠를 더 싸움에 끌어들이게 했어. 다이아몬드에 대해 루팡이 잡자마자 렌홀드와 스니치도 바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다투었어. 잠시 후 스니치의 입에서 다이아몬드가 튕겨져 나가고 기도실의 어두운 구석으로 굴러갔어. 루팡은 스니치와 같은 방에 들어가서 렌홀드라는 귀찮은 놈을 처리하기 위해 전투를 중단하자고 요청했어. 스니치는 미끼가 되고 루팡은 2층에서 기습하기로 했어. 렌홀드가 들어오자 그는 다이아몬드를 소독하겠다고 하며 맨의 침이 묻었다고 하자 맨은 과거의 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했어. 어느 날 그자가 길을 나서다가 새똥이 머리에 떨어졌고 동시에 루팡이 거대한 테이블을 뒤집어 레인홀드의 머리에 떨어뜨려 그를 기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루팡은 그걸로 레인홀드를 쓰러뜨리기엔 부족하다는 걸 알았다. 레인홀드가 아족번이라면 파티마 7번도 극장 유령과 마주하며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그녀는 에릭의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고 그는 그녀를 한 방에 쓰러뜨렸다. 그는 곧바로 내려와 파티마를 끝내려 했다. 이쪽에서는 시즈쿠가 카밀라와 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녀의 속임수로는 카밀라를 공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속임수 없이 시즈쿠는 카밀라와 정면으로 맞섰다. 카밀라는 하녀 시즈쿠의 창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 우리 하녀는 카밀라의 어깨에 은탄을 쏘아 그녀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 카밀라를 끝내주려던 순간 상황이 다시 뒤바뀌었다. 시즈쿠는 불행히도 카밀라와 접촉하게 되어 그녀가 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우리 하녀는 카밀라가 손을 맞잡고 달콤한 말을 하며 그녀를 디저트로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을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엘라이스터와 홈즈는 긴장된 총격전 중이었다. 독 화살이비처럼 상대를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홈즈 쪽은 총알이 다 떨어져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엘라이스터는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홈즈가 왓슨과 계획을 세우는 동안 엘라이스터는 린도와 대화하며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 잔인한 그룹에 새로운 멤버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린도는 자신의 몸을 잃은 이야기를 나눴다. 엘라이스터는 그녀의 몸이 그들의 조직에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했다. 린도가 더 말하기도 전에 홈즈가 베티스와 함께 엘라이스터를 공격했다. 엘라이스터는 피할 수 없었고 자신의 독에 걸린 채로 홈즈의 공격을 맞았다. 홈즈는 이 기회를 잡아 엘라이스터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벽이 무너져 내렸다. 지팡이를 든 남자 제임스 모리아티가 들어왔다. 남자 맨 쪽으로 돌아가면 기도실의 바닥이 무너져 5번, 파티마가 10번 레이놀드와 함께 떨어졌다. 파티마와 에릭의 등장으로 혼잡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형이 한 줄을 그리며 창문으로 뛰어들었다. 모두를 피로 가득한 호수처럼 빠뜨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자는 아무 말 없이 파팀에게 몇 번의 치명타를 날렸다. 레인홀드도 벽에 붙어버렸다. 이 상황을 본 루팡과 에릭은 더 이상 다이아몬드에 집착하지 않고 신속히 후퇴했다. 남자매는 그와 맞서야 했다. 이쪽에서는 린도가 자신의 몸을 빼앗은 자 지팡이를 든 노인 제임스 모리아티와 다시 만났다. 그는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와 함께 있는 두 사람을 새장 속에서 관찰했다. 그의 손에 불사의 존재인 그녀의 몸이 있으며 그는 그것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귀중한 샘플이기 때문이다. 그는 8년 후 새로운 범죄 조직을 만들었고 세상의 모든 괴물을 모았다. 거대한 빅터는 범죄 황제 제임스가 편안히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제공하며 자신의 잔인한 경력을 쌓으려는 이유를 이야기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괴물을 자신의 몸에 이식하여 인간을 초월한 힘을 얻으려 했다. 그 자는 바로 지각도제 현재 남자맨과 얘기 중인 자였다. 이름을 겨우 소개한 순간 두 사람은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다. 지각은 자신이 어딘가에서 스누이치를 만난 기억이 떠올랐다. 저쪽에서는 제임스가 자신의 비인도적 실험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에 와서 악마와 불사의 존재라는 두 희귀 생물을 사냥하고 있었다. 악마에게는 성공적으로 혼합 악마를 이식했지만 대부분의 샘플은 견디지 못했다. 하지만 실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지각의 신체 능력을 강화시켰다. 그 후 그는 유일한 불사의 존재인 린도를 찾아 그녀의 몸을 지각에게 이식했다. 하지만 린도는 본래 다른 존재로부터 만들어진 인조 생물이기 때문에 그녀의 불사의 능력을 온전히 얻을 수는 없었다. 대신 강한 면역력만 얻었다. 그 다음 그는 카피타인에서 유래된 모든 능력을 지각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하여 재생 능력을 얻었다. 이제 모두가 왜 그가 늑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찾으려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각과 같은 완벽한 괴물은 거의 무적이며
남자맨 쪽도 싸우기 힘든 상황이다. 최선을 다해도 남자맨은 지각에게 쉽게 제압당했다. 지각의 공격을 막아내고 조금의 희망을 가졌던 남자맨도 지각에게 가볍게 날아갔다. 지각은 손에 상처가 아물지 않자 스누이치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스누이치는 샘플 구후 수술 후 유일하게 탈출한 존재였다. 스누이치 역시 지각이 그 변태 노인의 조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감정적인 재회는 지각이 스누이치의 대답이 런던 서커스를 보러 간다는 말을 듣자 차가워졌다. 형은 다이아몬드를 들고 지루하게 떠나며 스누이치는 신비로운 미소를 남겼다. 시즈쿠는 여전히 변태 카밀라에게 간섭받고 있었다. 카밀라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시즈쿠는 작은 막대기로 그녀의 옆구리를 찔러 다시 전투가 치열해졌다. 카밀라는 전투 능력을 잃은 시즈쿠에게 분노하며 그녀를 처치하려 했다가 붉은 불꽃놀이가 하늘을 밝히며 터졌다. 그것은 지각이 성공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얻었다는 신호였다. 모든 조직은 조용히 대저택을 떠나며 리더 제임스는 부드럽게 웃으며 자신들의 조직을 소개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모두는 필레아스의 거실에 모였다. 스누이치는 중상을 입고도 시즈쿠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독에 걸려 머뭇거리고 있었다. 루팡과 유아영 에릭은 물의 수위를 계산해 하수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탈출했다. 그들과 함께 린도가 놓고 간 은색 남자도 있었다. 탐정들과 필레아스에게는 충격적인 패배였다. 반대편에서는 파티팀이 다이아몬드를 차지한 축배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방에는 보석이 하나도 없었다. 사실 우리 메가가 전문적인 소매치기 쇼에 속아 넘어갔던 것이다. 보석은 주인인 필레아스에게 돌아갔다. 모두가 형광등 아래에서 보석이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붉은 글자가 보석 안에서 빛나면서 우리의 새 주인공과 무서운 조직 파티에 대한 피비린내에 나는 전투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8년 전 한 무리가 숲속 괴물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은 늑대인간과 소녀를 절벽 끝까지 몰아냈다. 어머니와 딸은 탑 안으로 숨었다. 어머니는 인간들의 욕설 속에서 아이를 달래려 했고 그 끝에는 탑이 불에 타는 장면이 있었다. 내부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분노의 눈빛을 띠고 있었다. 현재 우리 메가는 두 미녀와 함께 독일 동부로 향하고 있다. 그들은 윌렌도르프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다. 즉, 먼 외침으로 번역된다. 린도가 제임스 조직도 이 마을에 접근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스우니치가 늑대인간에 대해 물어보았다. 린도는 늑대인간을 본 적이 있냐고? 린도는 150년 전에 한번 만났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늑대인간은 짐승이 아니라 지능이 있는 존재였다. 늑대인간은 인간과 잘 소통할 수 있으며 숨는 데 매우 능숙하다. 그들은 인간 짐승 그리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세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자유롭게 변환이 가능하다. 인간 형태일 때는 보통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일반 칼로 공격할 수 있다. 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스우니치는 일반 칼로 공격하지 못하는 형태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린도는 그것이 짐승 형태라고 대답했으며 감각이 뛰어나고 곰만큼 크고 강철처럼 단단한 피부를 가졌다. 심지어 총알도 뚫지 못한다. 그들의 추적 본능은 매우 강력해서 적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다. 스우니치는 이 늑대인간의 강력한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늑대인간에게 약점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린도는 아마도 양파일 것 같다고 추측했는데 늑대도 개와 같으니 말이다. 가다가 그들은 백발의 노인이 루이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스우니치의 인사에 놓인 호니메는 별로 친절하지 않았고 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괴물을 조사하는 탐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즉시 도움을 요청하며 마을에서 늑대인간이 소녀를 납치했다고 말했다. 윌렌도르프 마을에 들어가자 탐정팀을 맞이한 것은 의심스럽고 불쾌한 시선들이었다. 윌렌도르프는 학교나 병원이 없는 가난한 마을로 손님이 드물고 이 마을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단 하나의 웅장한 폭포뿐이다. 린도는 마을에서 실종된 사람에 대해 묻지만 이 노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즈쿠를 린도로 착각하는 것 같아. 그는 천천히 15세의 마을 우두머리의 딸 나디아에 대해 이야기해 그녀가 봄에 실종되었다고 해. 다음 날 그녀의 시신이 숲에서 심하게 변형된 상태로 발견되었지. 그는 일반적인 늑대가 이런 슬픈 일을 일으킬 수 없다며 오직 늑대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결론짓지. 4개월 후 나무꾼의 딸핀도 실종되었고 그녀의 시신은 매우 처참한 상태로 발견되었어. 또 4개월 후 13세의 밀가루 집안의 소녀도 비슷한 비극을 맞이했지. 세 사건 모두 비가 오는 밤에 피해자들이 집을 나섰을 때 발생했어. 그리고 최근에는 어제 루이즈가 그녀의 비명이 밤을 가르며 부모님께 구조를 요청했어. 하지만 너무 늦어서 그녀는 사라졌고
침대에는 큰 피 자국만 남겨져 있었지. 이상한 점은 어젯밤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다는 거야. 이 사건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늑대 인간이 마을에 숨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 윈도우는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 노인 호니맨은 8년 전에도 늑대 인간이 마을에 숨어 있었다고 천천히 이야기해.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를 쫓아냈고 피해자는 없었어. 교회 안에서는 한 남자 큰우드에 대한 욕설과 구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 그들은 그가 늑대 인간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어. 그는 멀리서 온 외부인이야. 다행히도 그 상황 속에서 노인 호니맨과 탐정 그룹이 들어왔지. 스위치가 자신과 린도를 소개한 후 교회 안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고 있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했어. 린도는 그들이 열지 말라고 권유했지만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열었어. 모두 흥분했고 특히 구스타프는 린도를 쏘려고 총을 꺼내려 했지. 그녀는 그에게 총을 내려놓으라고 부드럽게 말하며 이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 그들은 아픈하지만 매우 똑똑한 루이즈의 집으로 갔어 그녀의 침실로 들어갔지. 모든 것이 마치 지진이 난 듯 엉망이었어. 린도는 범인이 굴뚝으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측했어. 왜냐하면 어젯밤 루이즈의 부모는 난로를 태우지 않았거든. 하지만 굴뚝으로 들어가는 길은 너무 좁아서 사람이 지나갈 수 없고 늑대라면 가능하겠지. 발자국과 함께 린도는 즉시 추측하지 않고 호니맨에게 과거 피해자들의 공격으로 인한 이빨 자국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청했어. 동시에 그는 그에게 시즈쿠에게 발리에서 축구공만 한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어. 그가 떠나자 린도는 루이즈의 엄마에게 다시 질문했어. 그녀는 혼자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 있었고 엄마는 이불을 덮어주며 한쪽 창문을 잠갔지. 파손된 창문은 원래 열 수 없는 고정된 잠금 장치였어. 이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시즈쿠가 도착했어. 그녀는 린도가 지붕에서 발자국을 발견하지 못하게 도와주었고 범인은 반드시 창문으로 탈출했을 거라고 확신했지. 동시에 린도는 아래에서 난로 옆을 관찰하며 시즈쿠에게 굴뚝에서 베개를 떨어뜨리라고 했어. 스위치는 더럽혀진 자신의 사랑하는 베개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린도에게 시즈쿠를 탓해야 한다고 한탄했지. 린도는 시즈쿠에게 고마움을 전했지만 노인 호니맨도 늑대인간의 이빨 자국책을 가지고 왔어. 두 이빨 자국이 일치한 것은 린도를 상당히 고민하게 만들었지. 이것은 범인이 모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을 의미해. 모두가 늑대인간이 미쳐서 일어난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늑대인간은 루이즈를 가방에 담아 매우 이성적으로 행동했어. 숲이 피로 물들었지만 경로는 완전히 깨끗했지. 또한 방 안에 어떤 발가락도 잃지 않았다는 것은 이 늑대인간이 미리 가방을 가져오는 것을 계획했으며 고의로 방을 파괴하여 미친 척했다는 것을 증명해. 린도의 분석을 들은 루이즈의 아버지는 딸의 안전을 더 걱정하게 되었어. 하지만 현재 수집된 증거로 볼 때 린도는 안타깝게도 그녀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통보할 수밖에 없었어. 루이즈의 부모는 그저 무기력하게 세 사람이 마을 우두머리의 집으로 떠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우두머리 잔화는 우울하게 말하며 이 마을은 수백 년 전 폭포 아래에서 사냥하던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통일 뿐이라고 해. 그는 마을이 멸망할까 걱정하고 린도는 그가 폭포 아래에 늑대인간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어. 그는 전설에 따르면 폭포 아래에 구펜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말해. 린도는 다시 묻지. 그게 송곳니 숲이 아니냐고. 노인 우두머리는 그들이 늑대인간을 사냥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며 흥분했어. 준비 없이 내려가면 절대 늑대인간을 만날 수 없다고 해. 하지만 탐정그룹은 미리 검은 다이아몬드를 준비해 두었지. 그러나 노인 우두머리는 여전히 송곳니 숲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고 린도는 두 날 안에 늑대인간을 찾아내겠다고 내기를 걸었어. 대신 송곳니 숲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 가시의 집에서는 두 명의 보험회사의 다른 대표 4번과 3번도 도착했어. 린도는 첫 번째 피해자 나디아가 우두머리의 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에게 범인이 왜 젊은 여자만을 납치했는지 물어봤지. 그는 그저 젊은 여자에게 매력을 느꼈겠다고 무관심하게 대답했어. 린도는 분석하며 범인의 목적이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지. 그는 날씨와 범죄를 저지른 시간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우두머리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범인이 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어. 그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즉시 아니라고 확신했지.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늑대인간은 늑대인간에게서 태어났어야 하니까. 마을에는 이민자가 3명밖에 없고 의사 하이네만 엔지니어 크누드화가 안마가 있어. 그는 매우 철저하게 조사했어. 늑대인간은 인간과 구별하기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강한 냄새를 내거나 큰 소리로 귀를 쳐주면 늑대 인간이 놀라서 꼬리를 드러내게 돼. 그는 이민자 3명에게 시험해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정상적이었어. 린도는 우두머리의 늑대 인간에 대한 지식에 감탄했지. 그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다. 늑대 인간은 서로 교배에서 태어난 아이들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이제 십자가나 성수가 그들을 두렵게 하지는 못해. 그들을 죽이려면 인간 형태일 때 눈과 입에 정확히 쏴야 해. 하지만 만약 시간이 더 지나면 늑대 인간이 완벽한 형체를 얻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을 처치할 방법이 없게 될 거야. 은을 두려워하지 않는 늑대 인간은 이전 에피소드의 모녀야. 루이즈는 그녀의 딸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소녀는 루이즈의 영웅이 되어 이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어. 글래드 집에 도착했어. 13년 전 임신한 로즈를 버린 그 남자. 로즈는 인간 형태로 정말 아름답고 똑똑해서 글래드도 마음을 빼앗겼어. 봄 축제 하루 전 로즈는 루이즈를 자신의 딸로 착각하고 꽃을 따고 있었어. 그녀는 소녀에게 꽃 향기가 강할 때는 손과 꼬리를 드러내지 말라고 조언했어. 하지만 이 조언이 두 모녀에게 재앙이 될 줄은 몰랐지. 루이즈가 궁금해서 세이라는 딸에게 시도했거든. 발견되자 두 모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서 탑에서 불타 죽게 돼. 다음날 글래드는 2개의 차가운 인간뼈를 발견해. 린도가 글래드에게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그는 자신과 호네이맨은 아니라고 확신해. 그럼 남은 범인은 이민자 화가 알마야? 이 젊은 화가는 5년 전에 폭포를 그리러 이 마을에 왔고 예술학교를 다닌 재능 있는 화가야. 그녀의 외진 집은 아름다운 소녀들의 그림으로 가득 차 있는데 대부분은 부모가 그녀에게 그려달라고 부탁한 불행한 희생자들이야. 린도가 누군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냐고 물으니 알마는 아침과 저녁에 자주 보던 금빛 털의 늑대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해. 아름다운 늑대가 숲 건너에서 살고 있지만 그녀만이 그것을 볼 수 있어 집의 위치 때문에. 린도는 알마가 2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빠르게 발견해. 그녀의 집에 화가가 없고 그녀는 예술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 연필처럼 탄소펜을 잡는 방식이 그녀의 거짓말을 드러내 모든 것은 그녀가 독학한 거야. 알마는 손에 있던 펜을 부러뜨리며 부모가 일찍 떠났다고 말해. 그녀는 부끄러워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림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야. 그녀는 변하는 물체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최근 루이즈의 변화가 그녀를 매우 기쁘게 해. 탐정팀은 그녀의 집을 떠나 웅장한 폭포에 가까워지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해. 그들의 시선은 예전에 불타버린 탑으로 향해. 슬픈 흔적을 보며 시즈쿠는 갑자기 말했어. 만약 로즈가 이 마을에 오기 위해 집을 떠났다면 처음에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 린도가 대답해. 아마 늑대 인간의 마을에 있었을 거야. 멀리서 알리스테어와 파티 그룹이 탐정팀을 지켜보고 있어. 밤이 깊어 그들은 하인만 할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그 밤의 사건에 대해 물어봤어. 하인만은 루이즈의 비명 소리를 들었지만 들어갔을 땐 이미 늦었어. 린도가 하이네만에게 루이즈의 부모가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물어봤어. 하이네만이 대답하기도 전에 린도는 루이즈의 휠체어 손잡이와 발판이 사용한 흔적이 많아 더럽지만 휠체어를 밀 때 사용하는 부분은 완전히 새 것이라는 걸 분석했어. 이건 루이즈의 부모가 딸에게 많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그녀는 루이즈가 혼자 나간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 하이네만은 1년 전 루이즈가 부모님이 집에 없을 때 혼자 나갔던 사건을 떠올렸어.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녀의 휠체어가 진흙탕에 갇혀 있는 걸 발견했지. 루이즈의 부모는 왜 혼자 나갔냐고 걱정하며 물었고 그녀는 언니, 안마 집에 가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했어. 하이네만은 그녀가 집에 있는 자신의 그림이 너무 좋아서 안마 집에 가고 싶었을 거라고 추측했어. 그곳에 갇힌 루이즈는 공포에 질려 며칠 동안 집에 엎드려 있었어. 그때 한 남자가 테이블 위의 케이크에만 집중하며 참지 못하고 집어먹었어. 하이네만은 신비롭게 웃으며 모든 상황을 이해해야 했어. 그 남자가 단단한 케이크를 씹고 있을 때 2사람이 들어왔어. 그들은 보험회사 직원 3번과 4번이었어. 인사도 없이 2 소녀는 방 안의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파괴하기 시작했어. 남자는 하이네만을 즉시 압박하며 금발머리의 남자를 처리하라고 했어. 하지만 우리 남자는 뇌보다 용기가 더 많았어. 신속하게 금발머리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한여 시즈쿠가 빈도를 공격해. 보험회사 4번 남자는 주저없이 빈도를 몸으로 덮치며 다루었어. 그리고 금발머리의 4번 앨리스는 불쾌한 태도로 자신을 소개했어. 그들은 홈즈에게 빈도의 현재 위치를 알려줬어. 막 휴식을 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전투에 나가야 해. 빈도가 재빠르게 양측의 협력을 요청했어. 만약 그들이 협력한다면 그녀도 이 2 보험 직원이 늑대인 마을 탐험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할게. 금발머리의 앨리스는 동의하지 않으려 했어.
그냥 그들을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남자는 재빨리 반박하며 하강하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어. 이 다이아몬드는 그냥 자갈에 불과해. 그들은 마을 촌장과의 계약을 완성하려고 하루 이틀 더 기다려야 했어. 그때서야 모두가 늑대인간 마을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을 알게 될 거야. 보험 직원 2명과 계약을 마친 후엔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 그때 하녀 시즈쿠는 린도랑 스니치가 키스하는 모습을 보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지. 일 끝나자마자 바로 린도를 꼭 껴안았어. 키스 장면은 제쳐두고 다들 루이즈 사건에 대해 다시 얘기했어. 린도는 가장 확실한 단서가 창문이라고 단언했어. 그 순간 시즈쿠랑 스니치가 창문 양쪽에 서서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했어. 강 건너 안마의 집이 마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포위됐더라고. 사람들이 그녀를 잡으려 하고 안마는 집안에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어. 구스타브가 소리쳤어. 안마 내 딸을 잡아갔냐고. 화가 난 화가인 그녀가 당황해서 대답했어. 난 이미 그 애를 먹었어. 맛있었어. 구스타브는 분노해 총을 꺼내 안마를 겨눴어. 하지만 그녀는 몸을 비틀어 인간과 짐승 사이의 형태로 변했어. 커다란 몸이 늑대로 변했고 앨리스가 은탄을 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어. 스니치는 시즈쿠와 함께 날카로운 은창으로 늑대를 찔렀지만 아무런 상처도 없었지. 우리 쪽 스니치가 이 금발 늑대랑 단독 대결을 하기로 했어. 평소와 달리 스니치는 이 인간, 짐승의 강인함에 감탄했어. 격렬한 전투 중에 앨리스가 따라잡아 총알을 날렸어. 이게 금발 늑대의 주의를 끌면서 시즈쿠가 눈을 겨냥해 쏠 기회를 만들었지. 하지만 불행히도 총알은 빗나갔어. 늑대는 여전히 건강하게 린도의 우리로 돌진했어. 하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은창으로 우리를 붙잡아 강가 쪽으로 던졌어. 늑대는 재빨리 도망쳤고 우리 예쁜 하녀는 균형을 잃고 높은 폭포 아래로 떨어졌어. 스니치랑 린도는 어쩔 줄 몰라 소리쳤지. 이번 화 시작은 무소의 펜 위에 앉아있는 한 소녀의 모습이었어. 한 노파가 그녀를 수녀라고 부르며 배가 많이 불러서 혈통단절 음모로 기소됐대. 할머니가 말하길 그들은 이 마을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그녀는 어디서든 살 수 있다고 반박했지. 마을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면 사실 모두 멸종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어. 아직 그녀가 반박할 틈도 없이 할머니가 쾅 하고 나무 판자를 내리쳐서 모두 사슬에 딱 붙었어. 젊은 여자는 높은 곳에서 떨어졌고 남자애들 쪽으로 돌아가 보니 시즈쿠가 없어서 다들 기분이 별로야. 게다가 앨리스가 우리 팀을 없애려고 하는데 마을 촌장이 우리 주인공 셋을 속였다고 생각해서 그래. 마침 그때 새벽빛이 나타나서 앞길을 밝혀주면서 송곳니 숲의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지. 남자애가 다이아몬드를 꺼내 비추고 다 같이 송곳니 숲 쪽으로 향해. 4명만 가는 게 아니야. 파티 멤버들도 움직이기 시작해. 시즈쿠 한녀는 운 좋게도 한 미녀랑 붉은 늑대 강아지 옆에서 깨어났어. 금발 소녀 노라가 들어와서 시즈쿠가 깨어난 걸 보고 같이 자던 둘을 깨워. 그때 붉은 늑대 강아지가 미녀 붉은 머리 베라로 변해버려. 용감한 카자 누나도 깨어났고 베라는 퀸텐이라는 사람을 부르려 하지만 노라는 시즈쿠가 범인이 아니란 걸 알고 있어서 반대해. 총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따로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시즈쿠의 무기를 압수한 상태야. 노라는 낮잠 자려고 할 때 시즈쿠를 구해서 두 친구가랑 같이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줘. 시즈쿠가 왜 한밤중에 낮잠이라 부르는지 궁금해해. 노라는 부드럽게 설명해 인간들의 밤이 우리에겐 낮이라고. 우리는 늑대인간이고 시즈쿠는 늑대인간 마을인 우페나이 마을에 있어. 마을에서는 비 오는 날에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그 소식을 들은 시즈쿠가 괴물 수사 전문 탐정 린도 새 장 속의 새들을 소개했어. 새 소녀는 리도가 어디에 있는지 신나게 물어보지만 시즈쿠가 리도가 인간 마을에서 곧 올 거라고 하자 새 소녀는 즉시 경계하고 불쾌해져. 그들은 심지어 그녀를 쫓아내려고 하기도 해. 하지만 차를 마시는 공통점을 보고 시즈쿠는 자신의 다과 솜씨를 뽐내. 소녀들은 한여가 만든 맛있는 채 흥미를 느끼고 시즈쿠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1년 전 4개월 간격으로 비 오는 날 연이어 새 소녀가 얼굴 앞에서 권총으로 살해당했어. 야수단이 마을 남자들을 추적했지만 비 때문에 범인의 냄새를 잃어버렸어. 모든 피해자는 어린 소녀들로 살해되기 전에 모두 혼란스러워했어. 시즈쿠는 총소리에 대해 물어봐. 하녀는 총이 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 특히 마을에 침입자가 정말 있다면 왜 아무도 냄새를 맡지 못했는지 물어봐. 노라는 그 말에 불쾌하게 반문하지만 시즈쿠는 대답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해. 하지만 다른 두 소녀는 시즈쿠가 야수단에게 잡힐까봐 걱정해 반대해. 그들은 시즈쿠가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물을 찾아서 냄새를 지우기로 논의해.
계획이 세워졌고 시즈쿠는 동쪽의 호수로 가고 노라는 야수단을 서쪽으로 유도하기로 해. 빨간 머리와 검은 머리는 시즈쿠를 건초 더미에 숨기고 동쪽으로 밀어내. 그들은 이곳에 소녀들이 마을을 떠난 적이 없고 떠나면 야수단에게 잡힌다고 이야기해. 그들은 무용수들로 13세 이상의 모든 소녀는 무용수가 되어 마을의 어르신의 말을 따라야 해. 노라는 54세의 늑대인간 마을에 간다고 하고 다음 주에 노라도 무용수가 될 거야.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은 계획과는 달리 야수단을 마주치게 돼. 대신 카자는 소파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건초를 가져왔다고 즉흥적으로 말해. 그리고 그녀가 떠나려 할 때 야수단 중 한 명이 즉시 방해를 해서 시즈쿠가 있는 차가 뒤집히게 해버려. 그들은 인간의 냄새를 맡고 즉시 늑대인간으로 변신해 싸울 준비를 해. 시즈쿠는 민첩하게 뒤로 점프해서 적들을 피해. 하녀는 멋지게 빗자루를 잡고 거대한 늑대인간들에게 방역해. 마치 공중에서의 춤처럼 시즈쿠는 부드럽게 착지해. 하지만 이 착지는 마을 중심에 착지하게 돼. 시즈쿠는 온 마을의 늑대인간에게 포위당의 무기를 내려놓고 운명을 받아들이게 돼. 우두머리인 퀸이 카자와 벨에게 질문을 시작해. 시즈쿠는 두 소녀가 떨고 있는 대신 대답해. 그녀는 자신이 늑대인간 마을을 조사하러 왔다고 말해. 두 소녀가 건초를 밀어내는 것을 보며 숨기로 해. 하지만 퀸은 이 거짓말을 금방 알아챘어. 왜냐하면 하녀가 마을에 복장을 하고 있었거든. 해결할 새도 없이 마을의 수장이 레이키가 도착했어. 그녀는 누구의 설명도 듣지 않고 시즈쿠를 즉시 처형하겠다고 선언했어. 하지만 베라가 돌아가 시즈쿠를 구했다고 말하며 막아섰어. 이 말은 마을 수장을 흔들리게 한 것 같아. 그녀는 잠시 멈추고 시즈쿠의 하녀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 이 마을의 신문 방식은 정말 기이해. 그들은 시즈쿠를 냄비와 나무 난간 위에 앉히는 거야. 만약 거짓말을 하면 나무 난간이 무너질 거야. 그리고 그녀의 거짓말을 발견하는 것은 마을 수장의 판단에 달려 있어. 이걸 나무 언덕이라고 부르는데 심각한 범죄자에게만 사용돼. 마을 수장은 신문을 시작하고 그녀의 이름을 물어봤어. 하녀는 또렷하게 하세이 시즈쿠라고 대답했어. 그녀는 왜 여기 왔냐고 물었어. 그녀는 우연히 왔다고 대답했지. 그녀는 지팡이를 세게 땅에 내리쳤어. 그러자 몇 명이 나무 몇 개를 빼내러 갔어. 시즈쿠가 흔들렸어. 갑자기 거대한 격리통이 그녀 위로 떨어졌지. 그건 심리적 격리통 두려움의 격리통이야. 그 노인은 시즈쿠의 목적을 계속 물어봤어. 그녀는 시즈쿠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어. 카자와 베라가 그녀를 방어하며 시즈쿠가 범인과 다른 총을 사용한다고 말했어. 이 말은 마을 수장을 더욱 의심하게 했어. 시즈쿠가 왜 총을 가져왔냐고 물었어. 시즈쿠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다시 나무를 빼내라고 했어. 노라와 카자가 시즈쿠의 주인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마을 수장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어. 시즈쿠는 그녀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고 말했어. 곧 여기 올 거고 범인을 찾는 데 도와줄 거라고 했지. 하지만 반응을 듣기도 전에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 총기와 피냄새가 퍼졌어.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마을 수장은 모두와 함께 그곳으로 갔어. 그녀는 아름다운 소녀 노라의 죽음에 슬퍼했어. 남은 사람들은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 그들은 사람의 피냄새를 맡았어. 하지만 단절된 흔적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범인을 쫓을 수 없었어. 마을 수장은 시즈쿠를 범인으로 몰았어. 하지만 모두가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두 소녀는 시즈쿠에게 묻더니 탐정은 이런 상황에서 뭘 할 거야? 제발 그들을 도와줘. 시즈쿠는 마음이 움직였어. 그녀는 사건 해결에 참여하기 시작했어. 시즈쿠는 노라가 여기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피가 튀지 않아서 끌려온 것이라는 걸 깨달았지. 동시에 노라는 물에 담겨 있었고 그 후에 젖은 상태로 이곳에 옷을 입고 왔어. 모두가 총소리가 여기서 났다면 왜 그런지 반박했어. 그리고 그렇다면 총소리가 두 번 나야 한다고 했어. 나무에 남은 뜨거운 자국이 있었어. 이러한 단서가 발견되었지만 시즈쿠는 해결할 수 없었어. 그녀는 린도 양이 여기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나서 그녀를 더 이상 믿지 않았어. 그들은 마을에 침입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결심했어. 이때 린도와 맨 형, 그리고 두 보험 직원이 마을로 들어오고 맨 형은 다시 웃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웃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빅터가 파티에서 뛰쳐나와서 모든 웃음을 쐈어. 그는 앨리스를 절벽으로 밀어냈어. 다행히 카이가 체인 기술을 써서 그녀를 다시 끌어올렸어. 앨리스는 재빨리 기세를 잡고 빅터를 향해 총을 쏘았어. 하지만 이놈은 강철 같은 몸이라 아무런 영향도 없었어. 이후 빅터는 맨 형과 시즈쿠를 안고 자유낙하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 여기서 맨 형과 빅터의 솔로 배틀이 다시 펼쳐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
린도는 빅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들이 두 보험 직원의 추적에서 구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어. 스위치가 그녀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빅터는 그를 다시 잡아당겨 어디에 늑대 인간이 있는지 물어봤어. 하지만 린도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서 말하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시즈쿠를 다시 만날 때까지 휴전을 요청했어. 빅터는 또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잡고 왜 스위치가 자신을 너무 늦게 탓하느냐고 물어봤어. 스위치는 바보인 척하고 떠났어. 빅터는 누워서 신선한 공기를 즐기며 잠이 들었지. 마을에서는 노라의 장례식이 슬프게 진행되고 있었어. 시즈쿠는 갇혀서 작은 창문으로 밖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숲속에서 잘생긴 베라가 늑대 형태로 햇볕을 쬐고 있다가 맨 형과 린도를 만났어. 베라는 그들 앞에 빠르게 다가갔어. 시즈쿠가 묘사한 특징을 보며 푸른 머리에 인간 머리를 가진 존재를 봤지. 베라는 이것이 바로 AO와 AO 양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어. 린도 시즈쿠가 말한 탐정. 베라는 인간의 냄새를 피하기 위해 스위치에게 천을 준비하고 그들을 시즈쿠에게 데려갔어. 그들의 재회는 꽤 감동적이었어. 린도는 그녀의 하녀가 다치지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시즈쿠는 괜찮다고 대답하고 이번에 스위치가 잘했다고 칭찬했어. 스위치는 그녀에게 보상을 요구했지만 줄 게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 밖에서는 야수단이 이상한 냄새를 맡고 린도가 도착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어. 그쪽에서 린도는 마을에 안마라는 화가가 있는지 물었고 아무도 없다는 것이 신기했어. 시즈쿠가 아직 풀려나지 않은 이유는 야수단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시즈쿠를 남겨두고 사건 현장을 조사하기로 했어. 숲속 깊은 곳으로 달리면서도 두 사람은 뒤에서 가까운 곳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 린도가 우리 집에 촛불이 있냐고 물었고 맨 형은 기름 램프밖에 없다고 대답했어. 린도는 그럼 그것으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고 했어. 총에 맞은 나무를 지나며 린도는 스위치에게 피를 보고 이상한 바위 주위를 둘러보라고 부탁했어. 늑대들이 쫓아왔지만 린도는 서두르지 않았고 맨 형에게 그 바위를 만져보라고 했어. 늑대들이 도착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수니치와 린도가 여자 탐정의 정확한 추측 덕분에 지하로 내려갔다.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과 늑대인이 냄새를 맡지 못하는 건 분명 방음이 잘 되는 곳 때문이야. 핏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구스타프의 잃어버린 구식 권총과 피해자를 옮기기 위한 피투성이 가방이 발견되었다. 핏자국을 따라 계속 가다 보니 수많은 나방들이 빛을 보고 그들에게 달라붙어 두꺼운 가루를 남겼다. 수니치는 이상한 피웅덩기를 발견했고 린도는 높은 곳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쏘면 이런 자국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동굴의 다른 구석에는 간소한 침대와 몇 가지 개인 소품이 있었다. 벽에 새겨진 550일의 날짜와 형집행 연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쪽에서는 루이의 시체가 인간 마을에서 발견되었다. 동굴 안에서도 두 탐정은 안마의 목에 치명적인 상처가 있는 시체를 발견했다. 린도는 신비롭게 미소 지으며 두 사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지하를 끝까지 가고 그들은 예전에 불타버린 탑으로 올라갔고 단 2시간이 걸렸다. 하이네만 씨가 그들을 마주쳤고 루이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알렸다. 이때 린도는 루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버린 사건을 솔직하게 폭로했다. 루이가 숲에서 로즈를 만난 날은 부모가 그 아이를 버리기로 결정한 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용함을 증명하기 위해 지혜의 발을 찢고 부모에게 입양되기 위해 노력하며 부모가 자신을 버린 사실을 숨겼다.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린도는 함께 구아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들은 늑대인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로 다시 들어갔지만 두 보험 직원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사람 마을 전체와 7739개의 무기를 끌고 와서 늑대인을 몰살하려 했다. 베라가 시즈쿠의 총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한 범죄자에게 그 총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건 단지 허튼 소리일 뿐이었다. 베라는 맹과 린도를 데리고 시즈쿠를 구출하고 그녀에게 총을 돌려주었다. 카자는 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쓰러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줄기들을 조절하여 제압했다. 야수팀은 불꽃을 발견하고 퀸트는 매네팀을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파티팀에서는 빅터와 알리스타가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매는 3마리의 힘센 늑대와 혼자서 맞서야 했기 때문에 전혀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주인공의 힘답게 3마리의 늑대도 맨에게는 적수가 되지 않았다. 매는 각 늑대에게 사랑 가득한 주먹을 날려 그들을 기절시켰다. 린도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라고 알았다. 베라는 동쪽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 냄새는 아마도
두 보험 직원이 늑대 마을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피냄새일 것이다. 그들은 사람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늑대 마을을 공격하며 심지어 마을을 불태우기까지 했다. 하이네만 씨는 충격에 빠져 예전에 어미 늑대를 불로 태우던 장면이 떠오른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 그 두 보험 직원이 유일한 적이 아니다. 빅터와 에를라이스터는 수십 마리의 늑대들을 조상에게 보내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마을의 리키는 두려움에 떨며 사람들을 모아 행동하게 한다. 이때 린도는 시즈쿠에게 카자를 찾으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자신은 베라와 함께 일한다. 시즈쿠는 직조공의 집으로 간다. 카자는 독에 걸려 기절해 있고 카밀라 양은 실밥 위에서 만족스럽게 자고 있다. 맨쪽에서도 빅터와 보험 직원이 마주친다. 긴장감 넘치는 전투가 시작된다. 앨리스는 에를라이스터와 맞닥뜨린다. 카밀라 양도 배를 부풀리고 나타나 한녀를 발견하자 둘은 슈퍼히어로처럼 이름을 외치며 전투에 돌입한다. 이쪽에서 보험 직원 사호도 빅터와 만나게 된다. 한 방에 빅터가 상대를 무력화시키고 맨이 도와주러 달려온다. 맨이 발목을 잡고 있는 직원은 이길 것 같았는데 빅터가 팔을 찢어 던져버린다. 맨은 기회를 잡아 비틀거리는 직원에게 발차기를 날려 나무에 부딪히게 하여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든다. 스누이치는 다이아몬드를 되찾고 빅터는 협조적으로 돌려준다. 맨은 린도의 몸 상태에 대해 질문한다. 빅터는 그것이 완전 무결하게 잘 보존되어 있으며 그 몸이 런던 기지에 있다고 말한다. 빠르게 그들로 하여금 전투를 준비하도록 한다. 앨리스 쪽에서는 에를라이스터의 무한한 금속에 압도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똑똑하게도 사냥개를 던져 그에게 쏘아보낸다. 타나는 방향을 바꿔 적중하는 듯하다. 모자 쓴 남자는 넘어지고 만다. 시즈쿠 쪽에서는 카밀라 양과의 실크 전투가 극도로 긴장감 넘친다. 그녀는 멋진 실크를 모두 베어버리는 공격을 한다. 시즈쿠는 카밀라의 독에 대해 극도로 경계한다. 카밀라는 그걸 알고 시즈쿠에게 한 번 물리면 독의 면역이 된다고 말한다. 시즈쿠는 의심하며 완전히 믿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하지만 한녀는 카밀라와의 원한을 해결하고 싶어 결국 발을 쭉 뻗어 그녀에게 한 방 날린다. 카밀라도 시즈쿠에게 허벅지에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카밀라의 말처럼 시즈쿠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는다. 반면 카밀라의 명령에 따라 늑대 소녀들이 시즈쿠를 감싸고 넘어뜨려 그녀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카밀라는 치명적이지 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며 다시 싸울 날을 약속한다. 모자 쓴 남자의 시체를 뒤집자 놀랍게도 그 남자는 에를라이스터가 아니었다. 진짜 에를라이스터는 그녀에게 독이 든 바늘을 찔러 넣으며 승리의 미소를 짓는다. 늑대 마을은 불바다에 잠기고 그들은 인간들을 벽에 몰아넣는다. 시즈쿠와 린도는 베라와 함께 두 마을의 집합 지점으로 가고 스누이치는 다른 임무를 맡게 된다. 린도는 자신있게 범인을 지목한다. 숨어있던 자도 모습을 드러내고 금빛 털의 늑대, 즉 늑대 마을의 노라와 인간 마을의 루이이다. 그녀는 불행한 화재에서 살아남은 세이이다. 루이의 실종은 그녀가 스스로 연출한 것이다. 방은 먼지가 쌓이지 않았고 범인은 굴뚝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다. 즉 범인은 방에 침입할 수 없었다. 늑대가 침입하지 않은 한 사람의 실종 사건은 루이가 늑대의 신분을 바꾸어 이 연극을 벌였다는 것밖에 없다. 루이가 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린도는 늑대의 이빨 자국이 루이의 가짜로 남긴 자국과 똑같다는 것을 유추한다. 루이와 완전히 똑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은 세오피뿐이다. 그렇다면 어젯밤 노라의 시체는 어떻게 된 것일까? 동굴의 나방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어젯밤 늑대 마을에서 발견된 금발 소녀의 시체에는 나방의 가루가 전혀 없었다. 이는 범인이 어둠 속에서 행동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어둠 속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늑대뿐이다. 루이를 유괴한 늑대나 어둠 속에서 노라를 죽인 늑대는 바로 세트 소녀이다. 어젯밤 발견된 시체는 루이의 것이다. 루이 그녀의 외모와 똑같이 생긴 생존자 현재의 노라이다. 이 추론은 루이가 이전에 지하실에 있었던 사실에 기반한다. 벽면에 새겨진 발자국과 짧은 구역에만 새겨진 것은 루이가 일어나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높은 곳에서 총을 쏜 혈흔과 루이가 누워 있었던 상황을 종합하면 어젯밤 노라의 시체는 사실 루이였다. 노라는 루이를 물에 담가 냄새를 가렸다. 그 후 옷을 입히고 장애인을 쏴 죽인 뒤 자신의 피를 부어 늑대의 흔적을 남겼다. 루이 사건의 마지막에서 그녀는 노라의 시체를 인간 마을로 가져가 루이가 늑대의 공격을 받아 죽었다고 속이며 총알 자국을 숨겼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린도는 베라와 함께 노라의 무덤을 파헤쳤다. 관을 열어보니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린도의 고발에 대해 노라는 자신이 물어뜯지 않았다고만 말하고
몇 번 물어보는 척 했다고 한다. 이 끔찍한 사건의 원인은 매우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13년 전 지혜의 어머니 로즈는 기이한 규칙들 때문에 늑대 마을을 떠났다. 8년 전 로즈세아의 어머니는 화재로 사망했지만 그 아이의 시체는 탑에 사는 여우의 것이었다. 지는 살아있었고 노라라는 이름으로 늑대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는 어머니가 떠나게 만든 늑대 마을 사람들을 증오하며 어머니를 죽인 인간들을 원망하며 밤낮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1년 반 전 루이의 실종은 노라가 대신했던 것이다. 루이는 그 비밀 지하실로 끌려갔어. 그곳 아래에서 루이는 지하 생활을 전혀 싫어하지 않았고 노라와 함께 자신의 마을을 복수하는데 즐거워했어. 그동안 그녀는 노라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루이로도 살아왔어. 낮에는 루이, 밤에는 노라로 두 마을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활동했지. 반년의 학습과 연기를 거친 후 노라는 첫 사건을 시작했어. 모든 사건은 소녀들을 겨냥해 두 마을 간의 큰 불화를 일으키려 했어. 마지막 사건은 루이의 납치와 노라의 죽음이었어. 그녀는 루이 납치 현장을 만들어 범인의 흔적을 지우려 했지. 하지만 린도라가 와버려서 계획을 바꿔야 했어. 선택된 것은 안마야. 그 화가가 살해당했지만 이후 노라가 변장해서 늑대로 변했어. 그 후후 노라는 탈출해서 시즈쿠를 구했어. 시즈쿠가 늑대 마을 사건에 억울하게 걸리지 않도록 노라는 일부러 시즈쿠를 잡히게 하고 숲에서 가짜 죽음 사건을 만들어 하녀에게 면죄부를 주었어. 노라는 이것이 시즈쿠의 차에 대한 감사라고 말했어. 린도는 노라가 이렇게 한 이유는 두 마을을 깊이 증오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추측했어. 그 후 그녀는 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문을 열어 두 마을에 복수하려 했어. 노라는 린도에게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마을을 떠났어. 마을의 장로인 레이키는 슬프게 울며 늑대 왕에게 노라가 돌아오길 간청했어. 노라가 지하로 들어가자 그녀를 체포하려는 남자가 체인을 들고 나타났어. 노라는 그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거부했고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지만 그는 계속 길을 막고 있었어. 늑대 왕의 힘으로 그녀는 모든 촛불을 순식간에 껐어. 어둠 속의 전투는 노래에게 유리했지만 남자는 어리석은 척하며 그녀를 재빨리 묶어버렸어. 린도가 와서 그 소녀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어. 탐정인 그녀는 자신의 추론이 잘못되었다고 사과했어. 알고 보니 노라는 인간 소녀들을 늑대 소녀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납치해 그들을 변형시켜 늑대 마을에서 가짜 죽음을 만들려 했어. 그녀는 그 소녀들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 했어. 그들이 여왕이 되거나 강력한 혈통을 만들기 위한 생식 도구가 되길 원하지 않았어. 자신의 운명도 그렇게 비극적일까 두려워하며 그녀는 새 소녀를 구하려고 했어. 노라는 떠났어. 스니치는 린도에게 두 마을이 교훈을 얻기 위해 사건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는 거냐고 물었어. 답을 받지 못한 스니치는 다시 물었어. 두 마을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린도는 그들은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했어.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목격해서 다음 결말을 알고 있었어. 스니치는 산 아래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의 외침을 지르며 해가 떠오르는 모습과 함께 외쳤어. 모든 사람과 괴물을 깨우는 것처럼 긴장감 넘치는 이불을 예고했어.